중고 지금 31개, 본토에는 31개 성씨가 있잖아요. 부동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네, 중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예, 정책 예.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예, 시중에 770조 원 돈이 풀었는데 이 돈이 과연 그 부동산 구제하는 데 들어가냐? 지금 현재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이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면 소장님, 홍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홍다. 예. 홍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그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오늘은 중고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헝다 사태가 올해로 만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도시에서 중국 부동산이 개선 조짐이 보인다. 그에 근거해서 이제는 중국 부동산 경제가 연착륙에 안착되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지금 경제가 계속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뇌관이 터질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제는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전문 시간을 내서 현재 중국 부동산 경제가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또 전문가를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모셨습니다.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또 똑같이 이 자리에 나오셔 주셨습니다. 조용찬 미종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두 분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중국 부동산 경제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우리 박 교수님, 예.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총량적으로 잡아보면 우선 직접적인 효과를 봤을 때 GDP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많죠. 네. GDP의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기업의 이제 영업 잉여금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한 20%. 네. 그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5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 근로자의 급여 요 수준을 비교하면 한 12% 정도 규모라고 보여요. 근데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 청량적인 효과고 간접적인 효과를 따지게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최고 한 30%에서 40%대까지 GDP 기준으로 해서 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까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문제를? 네, 너무 네. 좀 다양한 기준이 네. 있는데요. 저는 하버드대 그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네. 2020년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업을 포함한 부동산 산업의 GDP 비중은 29%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는 그 부동산 산업의 경제 활동이 20%만 축소가 된다면 중국의 GDP는 5에서 10% 정도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작년에 중국의 주택 판매가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GDP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8.4% 하다가 2022년에는 3%대로 급락을 했는데요. 네. 현재 중국의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택 평균 가격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 2월 달 들어서. 근데 네. 신규 주택 판매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19개월 연속 디프레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가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들은 그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1%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6.7%,
미국의 25.1%보다 크게 높은데요. 이는 달리 해석을 한다면 새해 들어서 중국 경제가 조금씩 좋은 스타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레저나 외식 같은 부분들이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좀 회복이 됐는데 내구 소비재로 확산이 못 되는 것도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에서는 BYD라든지 네. 뭐 장안 자동차, 둥펑 그룹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판매가 안 팔리니까 1+1 세일이라든지 네. 뭐 엄청난 세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는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주는 충격이 현재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51%, 일본은 6.7, 미국은 25.1% 이 비중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거죠? 네,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가계 자산 비중에서 중국은 부동산이 51% 차지하고 일본은 6.7. 59%. 아, 59%. 그래서 우리나라는 64%인데. 한국 64%. 네, 한국이 더 높네요. 예, 그래서 자산에서. 중국인민은행이 2019년 10월에 네. 도시 지역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라 그럽니다. 우리 조성환께서는 항상 부동산 안 좋게 보시니까 투자나 이런 거 안 하셨겠죠, 중국에서? 아니, 저도 예. 10년 전에는 예. 사셨어요? 그 관심 있게 보고 중국의 부동산 사기 위해서 주요 도시들을 직접 방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뭐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결론은 돈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 정식 루트가 아니라 그 약간 뒤로 이제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리스크를 좀 쥐게 신어서 결국은 못 샀습니다. 아마 중국 부동산 구매하신 중에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이렇게 정부 일을 하시거나 아마 경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죠? 주제를 해야지 가능한 걸로 아니면 뭐 편법을 해서 많이 하는 그렇죠. 게 있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 부동산이 1, 2년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터지냐 안 터지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금의 출처하고 나중에 나올 때 하는 그 향방이 이게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지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아마 절대로 터뜨리지 않을 것으로 그 풍선이 터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조금씩 빠지도록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전문가의 의견, 두 번째 의견, 전자 후자도 다 아닌 정말로 롱 랜딩을 해가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부동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자금 향방에 대한 문제가 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롱랜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 부동산 이러면 이 외국인들 보기에 조금 헷갈리는 게 일단은 뭐 사실 뒤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니까 계속 이어나가면 정부가 이런 롱랜드 정책이 있냐 이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래도 이거 안 터뜨리고 연착륙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롱랜드 할 수 있는 단계냐. 그래서 이걸 짚어보려면 우선은 중국 부동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지 특히 이 지방 정부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조 선생님께서 워낙 뭐 구체적으로 항상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우선 우리 중국 지금 31개 본토에는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부동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중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달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결코 지금 살아나지를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규제를 푸니까 많이 회복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베이징 시의 그 시청구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주 오래된 골목이라는 후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3평 정도 되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 가격이 현재 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당으로 따지면은 2억 7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또 시청구의 신혼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꼬불꼬불한 한 50년 가까이 된 주택들이 많은데 여기에 3평 정도 가격이라면은 무려 7억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그 오래된 지역에 있는 이런 명문 학교에 다니는 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유명 자녀들이 이 학교에 많이 다니고요. 또 주변에 예전부터 그 홍월다이라든지 부이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들과 오랜 관시를 가지라고 해서 보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최근에 중국의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간촌 제3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하이덴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상당한 비용을 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계속 3년 이상 끌고 가면은 지방세수에 빵꾸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빵꾸가 크게 났던 적은 2020년에 무려 177조 원 정도의 세수 적자가 났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올해는 무려 이것보다도 5배 늘어난 737조 원 정도 세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통화 공급량을 지금 크게 늘리고 있고요. 또 정부 보증하에 공사를 중단됐던 공사 같은 경우는 재개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또 2021년 부동산이 이제 하향 그리기 시작했던 이후부터 5번에 걸쳐서 175bp 정도 지준율을 낮췄는데요. 이 때문에 무려 시중에 풀린 돈만 770조 원일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인기 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한국과 비슷하네요. 학군이 좋은 동네. 지금 실천치 이런 데 보니까 한국 강남하고 비슷하네요. 평당 중국 제곱미터당 9억이니까 한국은 평당 한 2억 좀 넘는가. 강남 논영동 그쪽이 이런 가격이더라고요. 평당 한 2억, 2, 3억이 되거든요. 그냥 그쪽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건 북경 데이터고 상하이나 뭐 북경, 중경 이런 일선 도시 심천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도시는 특히 학군 좋은 데는 계속 가격은 사실 떨어지기가 힘들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중국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수가 지금 토지 양도 수입인데 지금 이게 잘 발리지 않으면서 잘 안 들어오면서 세수 적자가 지금 원한 거죠. 737조 정도 지금 확대된 걸로 거의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한 5배 넘게 확대된 걸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었고 지준율 인하도 계속 해와서 시중에 770조 원 돈이 풀었는데 이 돈이 과연 그 부동산 구제하는 데 들어가냐? 이런 게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 풀린 돈대로 하면 지금 뭐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우선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1994년도에 세제개혁, 가격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 확대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94년도에 가격개혁과 세제개혁을 했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중국이 정말 시장 경제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8년에 오면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겨가지고 중국이 수출만 위주로 나갈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해지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중국이 국가 산업 경제 정책 전체를 바꾸죠. 그것이 수출은 수출대로 어느 정도 하면서 이 기간에는 SOC하고 부동산 집히는 거를 이 시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쌓인 것은 배경도 롱이고 문제도 롱이고 해결까지도 롱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집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부채가 쌓여왔던 건데 그럼 지금 현재 2018년에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겼지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 더 해가지고 2018년경부터
지금 얘기하는 쌍순환의 그 모습을 지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하필이면 또 2018년 이때가 중국이 그 탈세계화, 뭐 세계로부터 이제 이런 공격도 받게 되는 시기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동산 문제 이것을 그 자금을 부어가지고 일시간에 몇 년 동안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되게 부동산에서 거품이 끼기 시작할 때는 거품 다음에는 내리막을 들어가잖아요. 내리막 들어가면 세계 어디나 공통적인 게 대개 한 5, 6년 들어가요. 요게 1991년도에 일본이 그랬고 97년도에 동남아시아가 그랬고 또 그 이후에 2006년, 7년에 미국발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5, 6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게 부동산 경기 하강이 된 게 대개 한 5, 6년이 돼요, 지금. 그리고 올해 부동산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올해 살아나는 게 이게 이제 그만 하강을 하고 올라가는 건가 하는 이 시점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이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부동산이 회복된다기보다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억압됐던 그 수요가 지금 잠시 풀린 것일 뿐이고 앞으로 이게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아마 최소 5년에서 10년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롱랜딩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항공기에서 롱랜딩이라는 거는 원래 딱 착륙해야 될 지점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조금 그 넘어가서 착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요동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 좌우를 안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마 이 시기가 앞으로 한 5년에서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어떤 때는 조금 자금을 풀다가 어떤 때는 또 조절했다가 이게 아마 이른바 인성 시책이라고 그 각 도시별로 부동산 정책을 다르게 해라. 이런 게 자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부동산이 큰 문제가 터지지도 않을 거고 또 그렇다고 빨리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 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조금 네. 좀 그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했죠. 그래서 네. 한번 달아오르면은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인성 정책에 의해서 펼치면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가라지 않고 예. 일정 기간 동안 뜨겁게 계속 네. 이어졌는데 최근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 한번 냉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좀체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내놔도 달아오질 않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요 그 수요층들이 25세에서부터 34세 젊은 층들이라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시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열쇠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네. 뭐 집키, 그다음에 예. 자동차 키, 예. 보석함을 줘야 되는데 네. 실제 그 아시겠지만 집이 없으면은 좋은 조건의 배필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중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의 이런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업 문제도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살 수 없는데 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는 6개 지갑 찬스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양가 그 네. 부모 그 할아버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지갑을 한꺼번에 사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네.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다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회복이 되는 게 슈에치팡이라고 해서 학교 단지 주변에 있는 주택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공급 물량이 덜 나오고 있는 상하이나 선정, 광저우, 그 다음에 베이징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특히 대학교에 이제 보내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 진학률이 남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지만 양육비가 지금은 거의 9억 가까이 들게 되고요. 또 이 최근에는 그 좋은
유치원에 보내서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 받으려면 1,5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더 들어가는데 이런 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은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여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거품들이 좀 심각하게 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격을 전망하려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각자 부동산 공급과 부동산 수요 이렇게 양 방향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두 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정리 한 차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공급은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지금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유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유가 있죠. 지금 그 일부 기준에 공급이 따라서 부족하지는 않죠. 않죠. 그러니까 그 투기 공급 부족하지 않다 일단. 예. 그 차오팡탄이라고 해서 중국 안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여전하다는 거죠.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소 2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는 부패 관료들 같은 경우는 뇌물로다가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 4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 100여 채 이상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패 사슬에 의해서 100채를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것을 욕을 하고 막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사회는 또 특이하게 부패 관료는 능력의 또 상징이 되고요. 또 이런 부패 관료들은 갖고 있는 돈들을 주변에 다시 또 재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빈 집의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개월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6천만 채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투기주택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2주택까지 포함하면 1억 채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는 공급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게 현재 개인들한테 풀리거나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일체가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게 어쩌면 좀 예상은 되는데 이게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박 교수님 동의하세요? 중국 이 부동산 공급이 수요에 그게 비해서 아마 지역별로 다 예. 다르겠죠. 예, 네, 예. 지역별로 다른. 제가 북경이나 예. 상해 뭐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할 때 제 주변에서 제가 봤던 중국 사람들은 네. 보통 흔히 말하는 예. 저 라오바이싱 같은 경우도 대개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몇 년도죠? 3년, 2년 전이죠. 오케이. 예. 네네네. 주변에 그- 항상 2, 3채 갖고 있었죠. 예, 그냥 예. 일반적으로 보는 라오바이싱들이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 두세 채를 갖고 예. 있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예. 한 채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죠. 예. 대도시 같은 예, 경우에는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투기 이런 게 있죠. 오죽했으면 중국 정부에서 총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은 투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 사는 거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예. 계속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지방에 어떤 지방에 가면 예. 또 상황이 전혀 다르고 네. 북경하고 상해하고 또 대도시 안에서도 또 다 다르고 이제 뭐 그렇게 돼서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각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쓴다 하는 거를 이제 가져가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했지만 네. 대단히 머리가 아픈 문제지요. 이것은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은 정말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잡아갖고 보게 되면은 이제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오리무중 큰 부분이 돼서 그러니까 불균형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그런 게 너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오랫동안 시간을 요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홍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홍다. 예. 홍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게 디폴트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중국에서 거래되는 그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부채를 못 갚으면 위안화가 발행 그 채권이 부도가 되는 게 아니라 별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디폴트가 일어나긴 했는데 뭐 홍다 이후에 그 환양리엔이라든지 차이나 프로퍼티, 시닉 홀딩스 같은 경우는 부도는 났지만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 어음 부도 정도가 해당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 홍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그 법정 관리 이제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이 아주 무척 길게 됩니다. 현재 25조 원의 그 채무 조정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 주도로 그 기업 재생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인 현재 그 채무 조정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두 번째 단계죠. 홍다의 그 신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채권단이 갖고 있는 부채와 새 채권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더 길어질 거고요.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홍다가 373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중에 달러 부채는 191억 달러이라고 하는데 중국 채권단, 외국 채권단이 이걸 또 합의를 해줘야지 자산과 부채의 그 관계가 정리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기업 회생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다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분양 사업은 또 별도입니다. 여기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다 문제는 그 산 넘어 산인 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한국 같으면 이 홍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도 그 IMF 이후에 책임 경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책임 경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홍다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 그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2010년부터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홍다를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무려 2010년부터 8조 원을 그냥 쏟아부으면서 영화 제작,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인터넷 방송, 또 건강 의료, 그리고 생수, 중고차 거래, 테마파크 이것뿐만 아니라 홍다 하면은 광주 그 FC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10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기장을 무려 2조 원 가까이 들여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직격탄을 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돈 먹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출 문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에.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현재 이거와 관련된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되는데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차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재 상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개인들한테 단기 자금을 빌려다가 고리의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운전 자금을 쓰라고 주는 자금들인데 보통 이차이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13% 정도 이자를 받는데 이게 지금 신용 경색이 걸리면서 모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 안에서는 20억 정도를 이차에 맡기면은 그 여성용 구찌 그 보석을 준다든지 가방을 준다든지 그리고 2억을 예치시키면은 중국에서는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하나 끼워줄 정도로 중국은 참 1대1 그 마케팅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자금들을 가져오는데 이 자금이 4천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금이 만약에 대형 그 홍다처럼 부동산 개발회사라든지 회사채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역회전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이런 이재 상품뿐만 아니라 융자평대라고 하는 무려 9조 달러가 넘는 이런 대출 플랫폼 자체도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래서 만약에 극악 처방을 내린 게 국무원 소속의 은행산업 직접 관리 감독을 당이 직접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한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분들이 그 이체라 뭐 알아들으니까 리자이라고 자산관리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자산관리 상품을 많이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말씀하신 대로 뭐 3에서 7%, 보통 6%, 8% 많이 줬고요. 그 돈들이 주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 관련 산업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PF, 한국마음저축은행 이런 데서 PF 대출을 많이, 브릿지 대출이나 PF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그런 자금으로 이 자산관리 상품들이 많이 쓰였는데 중국 부동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산관리 상품들이 약속한 수익률을 줄 수도 없고 많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서면서 지금 여기에 돈 넣었던 사람들 돈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경제에 의해서 나타난 게 자산관리 상품들이 지금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돌아가야 부동산 경제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막혔습니다. 사실 용사 플랫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도 부동산 경제 문제는 뭔지 쭉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이제부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볼게요. 근데 아까 박 교수님께서 롱랜드 할 수 있다고 어제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데 왠지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저는 지금 짚어볼 게 롱랜드 하려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줘야 되지 않냐. 그게 스스로 롱랜드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쪽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롱랜딩이라는 거는 예. 아주 길게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신 이게 만약에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연착륙 뜻이 아니라 예. 이 시간이 길게 간다. 그렇죠. 이 문제가 길게 간다. 예. 해결된다는 한국 뜻이 같으면은 아니고. 어떤 예. 게 되겠느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 흔히 봐왔던 한국 같은 시나리오는 네.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은 끝에 어차피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려야 되잖아요. 일반 서민들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는 기업의 경영 방식의 문제고 오너의 문제다. 사실은 저는 이 헝다가 오너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아마 한국 같으면은 매각을 하겠죠. 네. 어디 이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중국은 지금 그 방법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가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네. 이때까지 해온 중국 정부의 방식을 보면 그렇게 가겠다 하는 이제 정책의 향방을 이제 그렇게 본 거고요. 사실은 방금 제가 헝다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부동산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못지않게 네. 그 경영자의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경영자의 문제. 예, 소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문어발 경영을 다 했잖아요. 그게 2010년대 말에 주로 많이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면 생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유명한 한류 스타들 아주 탑에 있는 한류 스타들도 가서 거기서 그 광고도 하고 불과 몇 년 전에요. 또 이 사람이 마윈을 초청해가지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과시도 하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전기차를 만들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국에서 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탑을 하겠다는 건 어디입니까? 즉 상해에 있는 그 회사를 앞질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100만 대를 팔겠다고 네. 3년 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올해 이렇게 보니까 1000대도 못 판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게 쓰러지고 나면 만약에 이게 쓰러져서 이제 시스템 위기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 전체가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딴 부동산 회사의 연쇄 도산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전체가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부동산세를 고려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전 재정부 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싹싹 흘리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마도 조금씩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으로 감내를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요. 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네. 이제 보태면요. 예. 지금 중국 안에서는 디벨로퍼들이 이제 파산을 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32개 그 도시들 같은 경우는 290개 건설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규모 이상이게 됐죠. 근데 이 중에 이제 40%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입주를 못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188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는 진짜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들이 계속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요? 예, 그래서 지금도 타도 시진핑이란 구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그 회자가 되면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시 주석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양 조치나 헝다를 살려주는 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동 부유에 따라서 과다 이익을 부동산 개발에서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헝다를 지목했는데 당에서도 헝다와 관련해서는 무려 토지를 구입할 때 한 평당 112만 원에 구매를 해서 고객들한테 팔 때는 한 평당 597만 원에 팔았으니까 5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장사라든지 주상복합 건물 장사,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가하고 상계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이걸 못 지키면은 파산까지 시켰는데 문제는 헝다가 이제 파산이 되면은 중국에는 9만 개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무려 이들이 갖고 있는 채무만 우리나라 돈으로 5,9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명목 GDP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도를 내버려뒀을 경우에 중국의 50여 개 산업들이 일순간에 공장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뭐 의료보험, 공무원의 임금, 연금, 군사비까지 준다는 걸 지금에서 이제 알게 된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심하게 쪼지 않고 어느 정도 연착륙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4년 내년도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잘해야 L자형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두 말씀 드리면 중국의 지금 문제, 부동산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헝다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문제다 크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 지금 부동산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그동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고 과거에 쌓아왔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 우리나라 과거에 양회는 두 분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박 교수 양회에서 우리가 이거하고 관계돼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제 부동산세를 일부 지역부터라도 먼저 시작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마 최근에 다시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부동산 문제가 지금 한국 경제에 어떤 경로로 혹은 영향이 있는지, 예.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번 그 경기 침체처럼 부동산 침체가 아주 좀 더 지금보다 더 오래 갔을 경우에는 세계의 경제는 끔찍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